가격이 낮은 빵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시장을 좀 흔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 달에 한 번씩 10kg씩 사는데 항상 3만 원 미만일 때 샀었어요. 너무 비싸다는 느낌을 했죠. 저도 영국 살다 왔는데 영국 만만치 않아. 우리나라 물가하고 너무 비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990원짜리 소금빵 가게가 오픈하면서 이른바 빵플레이션 논란이 불거졌었죠. 그 와중에 3시간 줄을 서서 빵을 샀다, 이런 후기도 이어졌습니다. 고공행진 중인 먹을거리 물가에 지친 서민들의 한 단면이겠죠. 990원 소금빵으로 불거진 먹을거리 플레이션, 그 실태는 어떤지, 또 해결 방법은 없는지 관련한 궁금증들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명찬 개요대학교 박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매경 이코노미의 나건웅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빵을 많이 드세요? 밥을 많이 드세요? 빵 많이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빵값이 예민한데 일단 우리나라 빵값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많이 높은데요. 그 글로벌 생활비 통계 사이트 눈베오라고 있습니다. 이 눈베오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한국의 식빵 평균 가격 500g 기준으로 2.98달러로 조사 대상 전체 127개국 중에 10번째로 높았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4,150원 정도 수준이고요. 전 세계에서 빵 가격이 가장 비싼 국가는 아이슬란드였고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6,117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스위스, 미국, 그리고 덴마크, 노르웨이 요 순으로 빵을 비싸게 파는 국가 상위권에 자리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비싸게 빵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싱가포르가 24위에 올랐고 일본은 한국 돈 약 2,090원 정도로 55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이 10위고요. 일본이 55위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우리나라가 비싼 건가? 아니면 일본이 싼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순위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정도면 둘 다입니다. 우리나라는 비싼 거고요. 일본은 되게 저렴한 편인 겁니다. 이 정도 차이는 좀 더 뜯어 이제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단순한 가격 차이를 넘어서 다양한 시장 구조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소금빵 같은 경우가 2,800원, 뭐 비싸면 4,000원대 후반, 5,000원대 초반까지도 분포가 되어 있는데 소금빵의 원조로 알려진 일본 베이커리 판매종 기준으로 할 때는 한 1,150원 정도로 팔리고 있으니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박사님 일본 자주 다니시니까요. 예, 예. 저도 가보면 달달한 건 일본이 맛있긴 하던데 네, 그렇죠. 빵 맛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확실히 일본의 제과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한국보다 훨씬 낫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네. 근데 요즘은 뭐 웬간하면 한국도 선진국으로 거의 이제 맛이라든가 모든 게 많이 따라잡았으니까 맛 차이는 뭐 그렇게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격 면에서 보면 이제 일본은 기본적으로 임금이 한 30년 가까이 거의 안 올랐어요.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30년 가까이 뭐 2.5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한국은. 근데 원재료나 물가 상승 뭐 이거는 뭐 전 세계가 다 같은 거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빵값 상승률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가파르다. 네, 뭐 사실 시장 특성이 다르고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서로 다른 토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이 빵값에 대한 별도의 물가 지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무려 6.5%가 상승을 했는데 굉장히 빠른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하반기에 1%대 상승을 보이다가 12월 때 3% 그리고 1분기에도 3%를 이어가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6%로 상승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게 전체 소비자 물가지 상승률이 같은 기간에 한 1%대에 불과했는데 빵만 이렇게 오른 걸 보면 이제 빵 산업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빵 품목을 별도서 떼어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빵이 포함된 물가 지수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분야의 물가 상승률이 한 2%에서 2.5%,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격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본은 그렇게 많이 오르고 이런 건 아닌 거죠? 한 30년 가까이 거의 물가가 안 올랐어요. 안정적이었다가 코로나 이제 이후로,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하고 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수입품이 뭐 가격이 비싸진다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몇 년은요 엔화가 급속도로 떨어졌잖아요. 급속도로 떨어져다 보니까 수입 물품이 올라요. 그게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서 가격을 증가시키니까 가격이 이제 오르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모든 품목에서 가격이 오르는데, 과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거의 물가가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990원짜리 소금빵이 등장을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반겼고 소상공인들은 이게 뭔 소리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컸어요. 맞습니다. 네. 그 초저가 소금빵을 판매한 주체는 그 구독자 360만 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브 채널이죠. 슈카월드였습니다. 그 채널의 운영자 슈카 씨가 팝업 스토어 ETF 베이커리를 지난달 30일 서울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로 오픈을 했는데요. 시중에서 3,000원 그리고 4,000원 수준에 판매되는 소금빵이나 베이글 등을 990원에 말씀하신 대로 판매하면서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을 7일 끝으로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역시나 말씀하신 대로 비판 여론을 일식한 결과입니다. 기존 자영업자와 빵가게가 마치 폭리를 취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런 비판 여론을 일식해서 영업을 중단했는데요. 슈카월드 측은 SNS를 통해 저희 팝업 스토어는 7일 영업을 끝으로 잠시 문을 닫고 재정비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면서 운영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불편과 아쉬움을 드린 데 깊이 사과드린다. 보내주신 질책과 조언을 깊이 새겨서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영업을 중단한 건 아니고 여운을 남기긴 했습니다. 예. 네. 어쨌든 990원짜리 소금빵은 논란 끝에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990원짜리 소금빵은 시장에 나올 수 없는 것인가? 예, 이제 이게 품목마다 좀 다른데요. 빵이 식료품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식료품 카테고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 요인하고 내부적 이 구조적인 요인으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고, 오늘날에는 여기에 환경적 요인까지 가미가 됩니다. 글로벌 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밀, 설탕 이런 것들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국제 유가라든지 글로벌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통제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구조적인 요인으로 이제 높은 고정 비용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많은 인건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국내적인 시장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 그런데 가만 뜯어보면 이런 것들도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요인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산물 생산이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까지 더해진다면 이제 이 빵 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이 우리가 통제하기 좀 어려운 많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개인 빵집이 좀 많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가격을 좀 개별적으로 올릴 수도 있겠고 하지만, 이제 일본에서는 양산한다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인구가 워낙 많다 보면 양산하는 빵은 그게 규모의 경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이제 빵을 구워내고 그걸 그대로 유통시키고 그런 과정 속에서는 아무래도 단가가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빵값이 좀 싸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일본 물가가 싸요, 한국보다. 네. 일본이 빵을 양산한다. 최근에 지하철 타보면 지하철에 1,000원짜리 빵 보셨어요? 네, 봤어요. 이것도 대규모로 양산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질이 떨어지진 않는다고 그렇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이제 한국의 개인 빵집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 빵집보다 프랜차이즈 대형 회사의 프랜차이즈 빵집이 더 많은 것이고, 그 중간중간에 개인 빵집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유통구조나 이런 건 문제는 없겠습니까? 이제 유통구조하면 대기업과 이제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과 골목 상권에 대한 갈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대기업에 의해서 과점화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도 일부 브랜드의 매출이 좀 집중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빵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결국에 본사와 가맹점 간의 어떤 관계에 의한 비용 전가들이 빵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에게 통일된 맛과 운영 노하우를 유지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특정 원자재나 장비 같은 것들을 반드시 우리한테 구매해야 된다라는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필수 품목을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들이 이루어집니다. 즉 차익 가맹금들이 생긴다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최종 소비자, 그러니까 빵 가격이 전가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 구조가 존재를 한다면 소비자는 비싼 가격의 빵을 만날 수밖에 없고 정작 점주는 남는 게 없는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히 어떤 폭리를 취하는 구조라기보다는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서 이 비용이나 위험을 공급망 전반에 전가하는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치킨 업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닭 한 마리, 그러니까 치킨 한 마리가 3만 원에 육박하는 뭐 이 정도인데, 근데 점주들은 더 고달퍼졌다면서요? 서울 연남동에서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 사례를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씨는 하루 평균 2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평일에는 한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주말에는 좀 장사가 잘 돼서 250만 원 정도 매출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점주도 공짜로 버는 게 아니죠. 하루에 100마리 가까운 닭을 구워야 하는데요. 장사가 잘 되는 치킨집이지만 정산서를 펼치고 막상 손에 쥐는 돈을 보면 표정이 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 200만 원이 적은 매출은 아닌데요. 여기서 이제 빠지는 게 있죠. 원가,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인건비, 임대료, 그다음 카드 결제 수수료, 배달 수수료, 여기에 뭐 수도세, 전기세 이런 걸 다 빼고 나면은 그 점주 A씨 사례 같은 경우에는 8% 정도 남는다고 합니다. 이 A씨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역시나 식자재, 부자재 구입 비용입니다. 주 원재료인 닭고기부터 뭐 양념, 기름, 포장재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전체 매출에 따지면은 55% 정도가 요 원부자재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서울시가 자영업자 표본 186곳을 분석해서 지난 6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영업이익률이 8.7%였습니다. 본사가 공급한 원부자재를 구입하는데 매출의 49.5%를 썼는데요. 이런 원부재료는 아까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수 품목이라는 명목으로 본사에서 제공하는 것만 쓰도록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본사는 원부자재를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에 공급해서 차익을 얻는데요. 이른바 차익 가맹금이라고 불리는 본사 유통 마진이 되겠습니다. 일본에 가면 우리가 그 조그만 집 예쁘게 생기고 맛 잘 내고 이런 집 찾아다니니까 잘 몰랐는데 일본이 또 프랜차이즈 왕국이랍니다. 그 인구 밀도 대비해서 프랜차이즈 밀도가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본의 대표 상권에 가보면 이런 프랜차이즈들도 성업을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매장도 잘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오래 근무하다가 한 4, 5년 근무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야, 일본은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게 뭐 사회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좀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해요. 그 일본에서는 이 지금 보면 하청법 같은 것도 이제 있는데 이 60년대 초반에 이게 법이 정해져 가지고 대기업보다는 밑에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법이 이제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보호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하면은 일본이 제가 보다 한국보다 훨씬 빨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상당히 이제 좀 안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또 최근에는요. 그 세븐일레븐이라든가 그 편의점 같은 데 보면은 그것도 다 프랜차이즈 아닙니까? 그게 일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거 뭐 문을 닫는다 24시간 하던 걸 뭐 이제 밤 시간 11시까지밖에 안 한다든가 굉장히 지금도 일본에는 그 노동력 부족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빵 문제 같은 것도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과거에는 누군가가 여기서 1회만 올려도 10회만 올려도 집중파를 받아요. 안 가요 거기에. 일본 국민들은 대단합니다. 저희는 악덕 기업 이래가지고 그래버리니까 개인 기업이든 프랜차이즈든 가격 올리는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또 우리가 물가 얘기하고 이럴 때 요즘에 뭐 굉장히 많이들 시켜 드시잖아요. 배달의 민족이 다른 의미로
배달시켜 먹는 네. 이 정도로까지 가 있는데, 근데 이게 그 배달 앱에서 수수료 받고 이러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배달 앱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달앱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은 너무 공감이 많이 됩니다. 어떤 수수료들이 있냐면요.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 배달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것만으로 배달 플랫폼들에게 중개 수수료를 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자체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고 또 라이더들에게 또 들어가는 그 서비스료를 제공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 중에 라이더가 가져가는 돈의 일부는 소비자에게 같이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덜했는데 이제 그것도 다 금지가 돼가지고요. 이게 어떤 음식이냐에 또 다릅니다. 뭐 족발이냐 피자냐 국수냐에 따라서 또 다 다른데 대략 한 5,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상당히 큰 부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가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시장이 왜곡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왜곡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큰 방향의 왜곡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한이 생긴다라는 건 플랫폼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그 이상의 대가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에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높은 상황까지 결부가 된다면 플랫폼들의 전략의 최적은 어떤 거냐면 서비스 범위를 축소하는 겁니다. 게다가 돈 되는 곳만 공략을 할 겁니다. 가격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수량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수량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대규모 어떤 업체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대기업 프랜차이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해외 연구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면 개인 음식점의 수요는 감소하고 프랜차이즈 음식점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는 이러한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라고 하는 게 의도가 좋다고 항상 결과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개인 음식점들의 어떤 수익성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인 음식점에게 더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규제가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이 배달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배달앱 업체에서는 이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 비하면 상당히 싼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일본 배달앱 수수료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치면 한 2,300원에서 5,600원 정도 사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일본에 가서 이제 식당에 있어 보니까 그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고 이렇게 배낭같이 올라오고 하는 배달하는 게 굉장히 빈번히 식당에 날락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버이츠라 그러잖아요. 그죠? 한국은 이제 어느 정도 이상 그 금액을 배달하지 않으면은 배달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렇지는 않다 그러네요. 다만 이제 소액 배달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뭔가 좀 더 금액이 붙는다든가 뭐 이런 정도로 조정이 되는데 어쨌든 한국보다는 그 배달 그 시스템이 발달했다고 보진 않아요. 일본은 훨씬 뭐 한국보다 그 부분은 늦었으니까.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막 배달되고 이런 것들. 배달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죠. 이게 한강공원 어디가 있어도 거기까지 다 배달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배달은 압도적으로 강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편물 같은 걸 이제 배달하면은 집에 와서 사람이 없으면은요 다시 가져가 버려요. 우린 놓고 가잖아요. 우리는 놓고 가잖아요. 일본에 놓고 가면은 누가 가져간다는 이제 개념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여기 붙여놔요. 배달 왔었는데 안 계셔서 가져가서 가져갑니다. 시간 되시면 찾으러 오시든가 아니면 다음에 또 배달합니다 하고 날짜를 정해놔요. 우리 등기 우편물처럼. 네. 그럼 그날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2번 그렇게 하면 그다음부터 배달 안 합니다. 네가 와서 가져가 이렇게 되거든요. 쌀값 좀 볼까요? 쌀값은 상황이 달라요. 일본 굉장히 비싸고 어디서 쌀 좀 싸게 판다 그러면 줄 쫙 서는 거 봤고 이번엔 또 총리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올랐길래 이렇습니까? 쌀값이 어느 정도 올랐냐 하면은 한 1, 2년 전에는 5kg에 2,000원 정도였어요. 그게 지금 5kg에 4,000엔, 4,200엔, 4,300엔까지만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햅쌀은요 5,700, 5,800엔까지 올랐다고. 3배. 이게 말이 됩니까? 거의 3배 올랐다는 거예요. 300% 올랐다는 얘기예요, 쌀값이. 왜 이게 가격이 이렇게 갑자기 폭등했느냐. 이거 조금은
이거 구조적인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일본이 과거에 국가가 관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풍년이 돼가지고 쌀이 막 한 50만 톤 정도 많이 생산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는 거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국가가 이걸 다 사잖아요. 그때 돈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오바 생산 안 되도록 그 농경지를 계속 줄여나가요. 그 농경지를 줄이는 데 대해서 무조건 보조금을 줍니다. 그 농민들한테 무조건 농경지를 줄여나가도록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퇴출은 안 시켜요. 왜? 농민들이 완전히 퇴출돼 버리면 내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소작농으로 계속 그 축소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걸 제도화했던 거예요, 자민당이. 쌀이 귀해졌네. 그게 쌀이 귀해진 거예요. 일본은 지금 이런 사정인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쌀 좀 소비해라 하다가 요즘에 식당 가보면 예전에 공깃밥 가격은 1,000원 이랬는데 지금 2,000원, 어디 가면 3,000원 받아요. 우리도 쌀값이 좀 들썩거리는 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쌀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이 20kg에 55,810원으로 직전 조사보다 1,180원 올랐습니다. 거의 4년 만에 쌀 한 가마, 그러니까 80kg 가격이 22만 원을 넘어선 셈인데요. 소매 가격은 더 높습니다. 20kg에 평균 6만 1,000원을 웃돌아서 작년 대비 약 20% 비싸졌습니다. 올해는 조생종 수확 시기가 좀 늦어졌어요. 잦은 비로 출하가 늦어지면서 구곡, 그러니까 옛날 쌀, 지난해 쌀에 대한 산지 유통업체 수요가 몰렸고 재고 부족이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축미를 풀면은 이거 잡을 수 있는 겁니까? 교과서 속 세상에서는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만 그 앞서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일본 사례가 대표적일 수 있는데요. 시장 실패를 정부가 바로잡으려다가 정부가 실패해버리는 정부 실패마저 더해지면 이제 답이 사실 잘 없습니다. 이때 이제는 묘수라는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대가 거기에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정책이 무력화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거든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어서 일본의 노력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기반이라는 것하고 기후변화 기술의 개발이라는 점을 좀 언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는 좋은 정책들을 했는데 시장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형성되지 않아서 효과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수요 예측, 그러니까 그 정확하다라는 건 정말 50대 50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추정을 해서 어느 정도 버퍼까지 이 데이터로 예측을 해낼 수 있는 빅데이터라든지 농업 기술들을 활용을 하면 분명히 안정적인 쌀값 유지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후라는 게 이제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였지만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 기후 관련된 농업도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농업 데이터와 농업 기술이 굉장히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쌀값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빵값하고 쌀값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먹거리 물가는 어떤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올해 상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기준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오히려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소비자 물가 동향과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요, 올해 상반기 소비자 물가는 작년 동기보다 2.1% 상승했습니다. 근데 상승률 자체는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일부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 물가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특히 수산, 축산물과 가공식품, 외식 물가가 올랐고 품목별로는 무가 한 54% 올랐고요. 배추, 김 이런 것들도 25% 이상 오르면서 이제 먹거리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소비자 물가 전반적으로는 1%대 후반에서 2%대 초반인데 먹거리 물가가 이렇다. 먹을거리 물가는 왜 이런 겁니까? 다른 물가 지수들하고 다른 품목들하고 동일하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글로벌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이기 때문인데요. 국제유가라든지 글로벌 수요라든지 그리고 거기 기후 이슈까지도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결부되면서 물가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먹거리 물가만큼은 예외적으로 높은 현상들이 계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다른 분야가 낮다라는 것과 먹거리 물가가 높다라는 게 우리 물가 구조가 이분화되어 있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나 교육, 문화같이 소비 빈도가 좀 낮은 것들은 가격 변동성이 작은데 반면에 저는 물가들 자주 사용하는 이런 음식물 같은 것들
빈번하게 구매하는 필수품 가격이 지금 높다라는 거여서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좀 예의주시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해법은 없겠습니까? 원자재 수입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밀이나 옥수수와 같은 주요 곡물 수입을 특정 국가나 뭐 특정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다변화하는 공급망을 확보해서 이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법들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해외 생산이나 수급 관련된 예측력도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해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비효율을 제거해 주는 것도 또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농산물 유통구조 현대화라든지 농업기술 개발로 기후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뭐 정부 직접 개입은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고요. 크게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통 단계를 줄여야 되잖아요. 결국 물가를 줄이려면 그럼 산지에서 직송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농업이나 어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워낙 이렇게 좀 나이가 고령자도 많으시고 그렇게 해서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접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을 정부가 뭐 보조금보다는 이렇게 디지털 전환을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소비자와의 만날 수 있는 채널을 좀 넓혀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저도 이제 프랜차이즈 쪽을 취재 많이 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유통 마진을 장기적으로는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프랜차이즈의 시초잖아요. 미국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유통 마진을 붙이는 방향으로 본사가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 로열티 구조. 그러니까 매출의 몇 퍼센트 정률제로 이제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본사가 불투명한 이런 마진을 붙이다 보니까 점주 입장에서는 이거 본사가 얼마나 떼먹는 거야.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당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는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로열티 구조로 바꿔 나가면은 소비자에 전가되는 물가 상승이 조금은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필요하겠네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쌀값은 뭐 3배까지도 폭등을 했다고 하지만 다른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일본은 어떻게 이 물가를 관리합니까? 그전에는 물가가 안 올라갔어요. 거의 뭐 계속 제가 유학하는 동안은요 맨날 듣는 얘기가 가격이 인하했다는 얘기. 그 얘기만 10년 내내 주구장창 듣다가 일반 국민들이 임금이 안 올라가도 물가가 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별로 반발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오다가 이제 몇 년 사이에 큰 변동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니까 물가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3% 가까이 올라간 적도 있어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그걸 잡으려면 금리를 올리는 게 금리를 올리는 게 미국도 그렇잖아요.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팍팍팍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게 정말 힘들어요. 금리를 올리는 순간 거기에 금리가 안 올 거라는 가정하에 뭘 행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전부 연루돼 가지고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0.5% 올린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일본 은행이 안고 있는 채권, 그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거의 못 올린다 보면 돼요. 그렇게 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올리고 내리면 내리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그렇게 마음대로 전혀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그렇게 안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아베 총리 8년 넘게 그때는 2차원 금융 완화라고 해가지고 돈 엄청 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물가가 안 올라가서 그렇게 풀었으면 들어가고 그렇게 돈을 풀 때는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세수가 많아서 그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라고. 발권 국가잖아요. 국채를 팔아가지고 찍어내가지고 그걸로 하다 보니까 국채 누가 사줍니까? 안 사주면 일본 은행이 다 사줄 책인 거예요. 그 일본 은행이 지금 600조의 그 부채를 안고 있어요. 우리 물가의 수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환율하고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우리나라는 이제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양호합니다. 네. OECD 평균보다도 한참 낮은 수준이고요. 물가 상승률이 사실 1.5%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여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식료품이나 비주류 음료 가격만 별도로 따서 보면요. 스위스 다음으로 높습니다. 네. 우리가 네. 그 한참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식료품 외에도 신발 같은 필수 소비재도 OECD 평균을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적인 것들은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물가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돼요? 트럼프의 고관세 예. 이후에 예. 뭐 물가라든지 경제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요, 지금 고관세 문제가 저기 핵폭탄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채 문제하고 일본의 국가 부채 문제, 이 문제,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금리 올리기 힘들어지는 문제, 이게 지금 살얼음판을 가지고 조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떤 그 충격파가 오면은 이게 조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일본 이렇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거시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미국이 고관세 정책을 고수하면 자동차, 배터리, 뭐 섬유 수출 감소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수출이 감소하면 기본적으로 성장률 둔화로 연결이 될 거고, 그리고 원화 가치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이제 수입 물가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 먹거리 측면에서는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많은 제품들의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였는데요. 경제는 굉장히 여러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상호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거시 정책은 굉장히 단선적입니다.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이자율을 낮추냐 높이냐 총수요를 관리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지금의 충격들은 총수요 관리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충격들입니다. 그럼 이제 공급 측면에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공급 측면의 어떤 대응들은 상당히 미시적이고 시장에서 출발해야 되는 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 정책이 굉장히 거시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어쩌면 그 해법은 거시 해법이 아니라 미시적인 측면에서 찾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점들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물가 관리의 기본이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리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핵심 요인이기도 한데 일본은 말씀하셨다시피 금리를 올리는 것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금리를 내리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럼 뭐 어떻게 가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고금리 정책을 2022년부터 좀 쓰다 보니까 물가 안정을 상당히 이뤄냈지만 이제 내수 부진이라는 부담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굉장히 속사정이 복잡합니다. 뭐 통화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금리를 내리지도 높이지도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의 금리 차이 확대로 이제 자본 유출 가능성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 급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가 부채 문제가 또 하나의 또 뇌관으로 떠오르는데 이제는 부채의 많고 적음보다도 그 부채를 우리가 총 공급,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데 얼마나 쓸 수 있느냐, 지출이 아니라 투자로 그 부채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가 이 물가 관리 그리고 금리 정책에도 핵심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들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는 늘 명절 물가 점검을 하잖아요. 이 정부가 물가 관리 정책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량 투입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물량 투입이 있어야만 시장에서 물가가 덜 오를 거라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실제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 있을 겁니다. 또 물가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배려도 같이 가야 됩니다. 저소득층이나 고령 가구를 타겟으로 이 전통시장에 쓸 수 있는 쿠폰들 같이 줘야만 수요를 좀 자극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배려가 좀 필요합니다. 소소한 건데요. 냉장이나 냉동 유통업체가 이때 굉장히 연료비도 많이 쓰고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 시기 이런 업체들에 대한 어떤 비용 감면이나 보조금들을 준다면 소소하지만 또 이 물가가 명절 특수로 올라가는 것들을 조금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재료 상승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먹거리 물가를 자극하는 외부 요인 이런 것들은 찾아내서 지금 저희가 얘기했듯이 하나하나 좀 지워나가면 물가도 안정되고 우리 삶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토크쇼 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